근데 얘들아, 너희들 일요일날 여기서 식사할 때는 좀 있드나? 문 연대 데는 있어? 지금 오늘 식사하고 온 사람들 있을 거 아니야? 열었디? 어디 열었어? 많이 열었어? 마라탕 먹으러 가요. 마라탕? 빡신 것도 먹었네요. 네. 처음에 마라탕 왜 먹나 했는데 그것도 나름대로 중독성은 확실히 있더라, 그지? 이 짜증나는 매, 그 무슨 맛이라고 표현해야 되지? 짜증나는 매운맛? 아무튼 좀 골 때리는 맛이 좀 숨어 있는 녀석이죠. 네. 아무튼 현대소설 무정 한번 해봅시다. 너무 오랜만이네요, 무정. 너무 오랜만이네요. 우리 광수 씨. 요즘에 이광수 네이버에 검색하면 이광수가 이 사람이 안 나올걸? 그치? 다른 이광수 나오지 않겠냐? 그 기린 이광수가 나오겠죠. 그래요. 세상이 그런 거니까. 자, 선생님의 예측. 이 작품은 수능에 등장하기엔 조금 애매한 이유가 있어. 참고로 이광수의 무정 혹시 너희들 문학 시간에 배운 사람도 있고 처음 보는 사람도 아마 있을 거라고 봐.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이광수 작가가 분명히 우리 근현대사에 굉장히 기념비적인 작품을 쓰시기도 했고 수없이 많은 명작들을 남기신 것도 사실이지만 중요한 건 친일 행적도 뚜렷해. 친일 행적이 뚜렷해서 나중에 참고로 이 이광수 씨는 어떤 글도 쓰셨냐면 나의 고백이라는 산문도 스필도 하나 쓰셨어. 그 고백의 내용이 뭐냐면 나는 왜 친일을 해야만 했을까? 이런 고백이야. 근데 거기서 하는 말도 선생님 충분히 나는 이해를 해.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잖아. 일제강점기에 모든 사람이 이육사처럼 살았다? 다 죽었을 거 우리는? 난 그렇게 봐요. 그죠? 이광수 같은 작가들은 일제에서 원하는 것들을 살살 들어주면서 어쨌든 나는 문학하는 사람으로서 절필하지 않은 게 중요하다고 봤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을 얘기를 품는데요. 일제강점기가 36년이라고 했었지, 그치? 36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얘들아 지금 너희들 몇 살? 19. 앞으로 살아온 만큼 더 살아야 돼. 일제강점기가 끝나려면 그렇게 생각해봐.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친일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일제강점기를 사는 중이라면 그거 안 할 자신 있냐고. 쉽지 않다는 거겠지.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며 사는 줄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런 점에서 이렇게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선생님이 너무 아재가 된 기분이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이육사가 대단한 거고요. 그러니까 윤동주 같은 시인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하자는 거야. 그 사람들이 대단한 거지 이 사람들이 나쁜 거다? 라고 보기 좀 어렵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어쨌든 그렇든 간에 그래서 최근에 친일 논란에 휩싸였고 친일 민족사전에 실려있는 인물이 되면서 한동안 교과서에 이름을 등장시키지 않았어요. 참고로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는 이 사람이나 뭐 노천명 시인 같은 작품들도 정말 많이 봤었거든. 전형적인 근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친일파들이야. 그래서 최근에 교과서에선 대부분 삭제돼서 요즘 여러분들 아마 이 작품을 봤으면 이렇게 봤을 거야. 작품의 전면에 등장한 작품이 아니라 뭐 학습 활동에 나오는 작품. 그렇지? 굉장히 그런 정도로 봤을 텐데 이 작품은 그 정도로 끝내면 되는 작품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자, 이광수의 무정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고요. 이제부터 보조자료를 사용할 겁니다. 보조자료 잠깐만 펴주세요. 보조자료에서 무정이라고 하는 작품이 시작되는 페이지 의 두 번째에 35페이지라고 된 부분이 있을 거야. 거기 펼쳐줬나요? 자, 펼쳐놓고 얘기를 여기서 몇 가지 읽기 전에 기본적인 좀 깔고 갑시다. 자, 이 이광수의 무정이라고 하는 작품 기본적으로 문학사적 의의를 따질 때는 최초의 근대적 장편 소설로서의 가치를 지녀 그래서 이 작품은 맨 처음에 신문에 연재되면서 시작했어요. 근데 이 작품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던 요소는 다음에 두 가지야. 첫 번째, 자유연애 사상, 즉 러브러브 이야기. 생각해봐라. 우리나라 드라마, 요즘 하고 있는 드라마 생각해봐. 10개 중에 9.9개는 대부분 사랑 얘기지. 그치? 선생님이 항상 그래서 그냥 비아냥토로 얘기하잖아. 의학 드라마라고? 주인공이 사랑할 거야. 그죠? 변호사들의 이야기야. 또 주인공들이 사랑을 하겠지. 그런 식으로 얘기를 선생님이 비아냥을 많이 걸었죠. 근데 이 작품은 등장 당시에 아주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어요. 작품의 중심 소재가 삼각관계였거든요. 젊은들이 열광을 합니다. 오, 이럴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되게 흥미진진하게 막 열심히 바라보고 있었는데 또 재미난 점은 안 재밌어. 근데 재미난 점은 이 작품이 끝날 때는 어떻게 끝난다? 계몽 사상에 대한 이야기로 약간 급결만이 나와요. 즉
저 사람들의 사랑은 어떻게 귀결될 것인가? 과연 우리 남자 주인공은 두 여자 중 누구를 선택하게 될 것인가? 이런 식으로 가질 않아요. 그냥 대한민국을 위해 씁시다 이렇게 가버려요. 그래서 좀 약간 충격적인 결말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 이 작품을 해설하는 큰 두 개의 키워드를 말하자면 이 자유위원회 파트와 계몽사상 파트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게 될 책, 그러니까 수능 특강에서는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자유연애와 관련된 요소가 나와 있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계몽사상과 관련된 부분도 좀 읽어드릴 거예요. 이 보조자를 좀 그래서 사용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 작품의 중심 내용을 한번 먼저 끌기 위해서 인물 관계도를 한번 그려봅시다. 이 작품의 등장 인물 한번 살펴봅시다. 주인공은 이형식이라고 하는 남자이고요. 이 이형식의 키워드는 우유부단입니다. 칼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유부단한 게 무조건 나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나쁜 거긴 하지, 그지? 뭔가 결정을 제대로 내리지 못하는 뭔가 미적미적거리는 성격이잖아. 근데 여기서 키워드는 이 우유부단한 인물이 각성의 계기를 통해서 새 미래로 나아가는 개화기 인물이 된다는 거야. 중요한 건. 자, 그리고 이 이형식에게는 두 명의 여인이 있습니다. 영체부터 먼저 쓸게. 박영채라고 하는 여인이 있고요. 이라고 하는 두 명의 여인이 있어요. 참고로 박영채는 과거에 은인이었던 분의 딸이야. 그래서 두 사람은 언약을 했었어, 실은. 이게 부모님이 그 얘기는 잠시 후에 해드릴게. 그래서 이 박영채는 봉건적 사상을 중심에 두고 있는 인물이야. 그리고 이 인물이 또 뭐라 나가는 거야? 개화로 나가. 두 번째, 김선영이라고 하는 인물은 나중에 등장하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결혼까지 해요, 실제로. 그런데 이 인물은 신사상이라고 표현해야 될까? 잠깐만,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신사상? 신여성? 신여성의 사상을 가지고 있어. 하지만 문제는 이 사람도 완벽하게 신여성은 아니야. 그냥 들어서 알고 있는 거 있잖아. 그런 인물이야. 그런데 이런 세 사람이 모여서 사랑 얘기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흘러가다가 이 작품의 결론에서는 모두가 깨달음을 얻어. 우리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 뭐예요? 우리나라를 이끌 뭐가 되자? 엘리트가 되자. 엘리트가 되어 조선을 개화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진짜 개화된 인물로 변신하게 되는. 이렇게 셋 다 개화 인물로 변신하게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런 특징이 키워드라고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참고로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조연 중에 한 명의 박영채와 관련해서 그 이름이 남자인 수로 되어 있는데 김병욱인데요. 김병욱이라고 하는 조력자가 있어요. 이 사람 이름이 남자 같지만 여자입니다. 영채 친구 같은 녀석이에요. 그래서 김병욱이라는 사람의 존재도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일단은 요걸 가지고 선생님이 전체 줄거리를 살짝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전체 줄거리를 보고 나서 작품의 흐름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 자, 가봅시다. 35페이지 다 열려있죠? 거기 보시면 이해와 감상 밑에 아니다, 이해 감상도 읽자. 읽고 가자. 읽고 갑시다. 요거 좀 설명을 살짝만 해드릴게요. 봅시다. 이 작품은요, 한국 소설사에서 최초의 근대적 장편소설을 평가됩니다. 근대적인 인간형인 이형식을 등장시키고요. 또 조선의 봉건적 폐습을 타파하고 근대 사회를 지향하는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고 되게 멋지게 써놨는데 실은 등장할 때는 사랑 얘기밖에 안 해요. 되게 복잡해요, 이 인물 관계가 이게 실은. 이 소설의 주제의식은 신교육과 자유연애로 집약되는데 이미 말씀드렸죠? 자유연애에서 비롯된 갈등이 겪던 인물들은 수재민의 현실 앞에서 민족의 계몽이라는 과제를 깨달으며 집단적 이상적 국면으로 해결이 됩니다. 모두 하나가 돼버려요. 갑자기요. 그러면서 즉 이형식을 놓고 버렸던 애정의 갈등이 도탄에 빠진 조선 민족을 구하고 교육해야 한다는 계몽의 필요성 안에서 화해하게 되는 것이죠 라고 얘기되어 있죠. 이 작품은 매일신보에 연재되어서 선풍적인 인기를 누렸고요. 민족주의 사상의 고치, 신교육의 필요성 역설은 힘주어 말한다는 뜻이죠. 자유연애의 강조, 근대화 과제 제시 등의 계몽적인 주제를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각관계라고 하는 흥미있고 대중적인 인물 구조를 선택함으로써 대중성과 계몽성을 조화시키고 있다. 그렇죠. 삼각관계 얼마나 재밌는데. 그렇지? 요즘에는 보통 막장 드라마 코드가 좀 유행이지만 막장 드라마 앞에서는 분명히 삼각관계가 대세였습니다. 그렇죠? 항상 남주 한 명 있고 여주 한 명 있는데 그 여주에 강력한 라이벌 여성이 한 명 나와. 그렇지?
그래서 보통 드라마 흘러갔던 거 기억하시죠? 자, 이때부터 많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부터 줄거리를 볼 텐데 이 줄거리를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만약에 이 작품이 어쨌든 연기 작품으로 등장을 하게 되거나 어떤 모의고사에 등장했을 때 내가 있는 부분이 어디쯤이겠거니라고 예측을 할 수 있어서 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치? 가봅시다. 발단 부분이야. 이영식이 영어교사인 김선영에게 사랑의 감정을 느낄 무렵 옛 은사의 딸인 박영채가 나타나 사랑을 고백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작품이 시작할 때만 해도 사랑 얘기였다니까? 오케이? 자, 이영식에게 있어서 박영채는 은사의 딸이고요. 김선영은 현재 자신을 따르려고 하는 현재의 짝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전개 부분. 형식은 기생이 돼버린 영채를 아내로 맞이하지 못하는 죄책감과 선영에 대한 사랑 사이에서 심리적 갈등을 느끼죠. 자, 여기서 기생 얘기가 나오죠. 자, 배경 얘기 좀 살짝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작품을 시작할 때 스토리가 이렇게 흘러가. 이제 시간 순서로 설명을 해보자면 이영식이 고아 출신이에요. 그래서 돌봐줄 사람이 없었거든. 근데 이 박영채의 아버지가 형식이 인물됨을 알아보고 집안에서 거두어 길러줘요. 근데 애가 키워보니까 애도 똘똘하고 머리도 좋고 뭐 상품도 바르고 애도 되게 제법 잘났어.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기 딸한테 얘기를 하고 약간 선언 같은 거 하는 거지. 너희 둘이 자라서 결혼하렴. 오케이? 그렇게 해서 막 자란 거야. 되게 뭐랄까 유충렬전 같지 않냐? 주인공의 이제 조력자가 키워준 다음에 자기 딸이랑 결혼시키는 그 코드잖아. 오케이? 자, 그런 본관적 상황이었던 거야.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자라고 있었는데 문제는 어쨌든 이영식이 이 박영채네 집에서 이제 숙식을 해결하고 보조를 받고 있었는데 이 박영채의 아버지가 일제히 잡히게 되면서 뭔가 심각한 고문도 당하고 집안이 완전 풍비박산이 나버리는 일이 벌어져. 자, 그렇게 되니까 이영식도 거기서 빌붙을 수 없잖아. 그치? 집안에 빨간 딱지 붙고 있는데 어떻게 밥 달라고 그래. 그러니까 일단 독립을 하려고 해서 밖에 나가서 이제 과외 알바 자리를 구하면서 오케이? 남들 근대 사회니까 과외 알바 구하면서 살아가고요. 그때 근데 영채는 이런 고민을 하죠. 감옥에 갇혀있는 아버지를 구하는 게 내 인생의 모토여야 해. 무슨 가치관이죠? 본관적 가치관이죠. 효를 다해야 되잖아. 부모님을 구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바쳐야 돼. 마치 신청이 같은 느낌인 거야. 그래서 뭐라 하느냐? 돈이 있어야 아버지를 뺄 거 아니야. 돈을 벌려면 여자 홀몸으로 무슨 일을 할 수밖에 없어? 화력에 몸담는 거. 재빨리 빠른 돈을 벌려면 그 방법밖에 없잖아. 그치? 그래서 희생이 돼요. 근데 문제는 이 기생이 된 영채가 아버지의 이제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아버지를 찾아가면서 이런 말을 하지.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위해 돈을 모아봤어요. 네가 어떻게 돈을 번단 말이냐? 차마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저 기생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시간부로 나는 너 같은 딸을 준 적 없다 하면 극대노를 해요. 전형적인 선비 집안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아서요. 감옥에서 자살을 하세요. 우리 집안은 끝났다. 그렇지? 나의 유일한 피부치가 기생딸가 돼버리다니. 우리 선비 집안은 이제 끝이야 하면서 자살을 하게 됩니다. 자살한 뒤 이제 박영채는 뭔가 뭐랄까 그러니까 자신이 하려고 했던 모든 일들이 다 거부당하는 느낌이 들었고 심각한 그 심리적 갈등 속에 처했겠죠? 그래서 방황을 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어쨌든 그래도 살긴 살아야 되니까 그치? 벌어놓은 돈은 있으니 그 돈으로 이제 공부를 한번 해보자 하면서 학교에 들어가게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학교에 들어가고 있는 중인데 한편 그 당시에 이제 이영식은 여기저기 과외 자리를 구하면서 돈 벌고 싶다고 했었잖아. 그치? 돈 벌고 있는데 한 집에 과외 자리를 들어갔는데 이 선영이라는 아이가 또 자기를 좋아해 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자연스럽게 썸을 타기 시작하는데 분명히 근데 이영식 마음속에는 영채도 있기는 한데 근데 문제는 얘네는 이제 핸드폰이 있는 시기도 아니고 삐삐도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거리가 소원해지고 멀어져서 소식이 끊겨버렸고 얘는 내 옆에서 나를 좋아한다고 자꾸 말해주고 있어. 그리고 나름대로 김선영은 신여성이야. 더 이상 여자는 순종적으로 나한테 언제 결혼시켜주나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나 오빠 좋아.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마음에 들었어요. 결혼하기 약속하게 되는 거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각각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박영채는 어쨌든 학교에 들어가는데요. 얘가 출신이 뭐라니까? 기생 출신이잖아. 그러니까 사감이나 이렇게 높은 교감 선생님 이런 사람들이 애를 얕보는 거지. 야, 밤에 내 방으로 와. 이렇게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순녀를 뺏겨요. 박영채가. 그러자 이제 박영채는 이제 완전히 멘붕 상태가 되면서 자살을 결심하게 돼요. 오케이? 난 아버지도 잃어버렸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 형식 씨도 잃어버렸고, 아니, 그러니까 형식 씨라는 표현 좀 그렇지. 내가 결혼해야 될 줄 알았던 형식이도 잃어버렸고, 순결은 잃어버렸고, 모든 걸 잃어버린 상태에서 좌절하고 죽으러 가고 있는데 김병욱을 만나는 거야. 근데 김병욱이 이 박영채를 이끌어줘. 김병욱은 전형적인 신여성이에요. 이쪽은 신여성 맞습니다. 이쪽은 반쪽짜리 신여성이에요. 배워서는 알고 있지만 정확하게 할 줄 모르는. 근데 이쪽은 완벽한 신여성입니다. 그러면서 영채에게 조언을 하죠. 너 왜 죽어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거. 자, 우리가 보는 습득 장면이 바로 여기입니다. 되셨죠? 자, 그 얘기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단 전체 스토리 다 볼게. 자, 그런 다음 영채는 백악감에게 순결을 이룬 후 장 위기 장면이야. 유산을 남기고 자취를 감췄고, 형식은 영채를 찾기 했다고 평양까지 갔지만 결국 실패. 자,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완벽하게 헤어졌지만 절정 부분 봅시다. 병욱의 권고로 자살을 단념하고 동경 유업길에 오른 영채. 됐죠? 그리고 그리고 영채와 선영과 약혼까지 하고 미국 유학길에 오른 형식은 제길 같은 기차에서 만나요. 기차에서 만나버려요. 그리고 이들은 처음에는 약간 쭈삣쭈삣하겠죠, 그죠? 쭈삣쭈삣한데 결국 수재민 구호 활동이라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기차를 타고 가는데 기차가 멈춰버리는 거야. 기찻길이 숨을 냈다면서. 왜요? 하면서 나봤더니 사람들이 홍수에 피해를 입어가지고 막 길거리에 나앉아서 막 팔이 날리고 있고 막 먹을 거 없어 물 구하려고 뛰어다니고 있고 그런 모습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그래서 이 세 사람과 네 사람이지. 하나, 둘, 셋, 넷이 알겠죠? 이 두 사람은 약혼했고 이 두 사람은 정신적 동지가 됐어요. 가다가 힘을 합해. 저 사람들 우리 돕지 않을까요? 도와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기술이 있다. 뭐가 있느냐? 형식이는 가사를 쓰고요. 영채는 기생 출신이라니까 노래하고요. 선영이는 바이올린 켜고요. 이해됐지? 이렇게 해서 작은 음악회를 열어요. 근데 음악회가 대성공을 거둬. 그 동네에 유지나 돈 많은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막 박수치고 너무 좋게 들어요. 그러면서 모자를 싹 돌리니까 사람들이 수재위원관 막 넣어줬어요. 그리고 그 수재위원관 받아서 경찰서장한테 넘겨주는 거야. 그러면서 뭘 느껴? 뿌듯함을 느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나에게 지식을 이용하면 세상을 도울 수 있는 거구나. 됐지? 그리고 그것을 계기로 이 사람들은 하나가 되기 시작하는 거야. 다음 장면. 그래서 이들은 수재민 구호 활동을 계기로 민족을 위해 살 것을 결심하게 되고 토론을 통해 민족의식을 자각하게 된 그들은 장차 조국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하며 함께 유학의 길을 떠나며 작품이 마무리돼요. 그쵸?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유연애로 시작했지만 하나 되는 느낌으로 계몽으로 끝난다. 말씀드렸던 그런 구조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자, 선생님이 전체 스토리를 알려드린 이유 꼭 기억하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쵸? 어떤 장면이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이런 장면 속에서 이런 스토리 흐름 중에 일부겠구나. 이해해 주시죠. 됐죠? 자, 선생님이 아까 지문에 나오는 부분이라고 했던 부분 이제 그럼 읽어보기 시작할게요. 자, 지문 가봅시다. 고고싱. 사랑하느냐는 말에 영채는 가슴이 뜨끔하였다. 자, 우리가 보는 장면이 어딘가를 이제 눈치를 채야 되는 거야. 지금 영채가 나와 있어. 그리고 사랑하는 게 맞느냐라는 질문을 받았나와 좀만 더 읽어볼게. 과연 자기가 형식을 사랑했는가? 알 수 없다. 뭐요? 지금 영채의 깨달음 장면이군요. 그쵸? 나는 과연 형식을 사랑했던 것일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왠지 봅시다. 자기는 다만 형식이란 사람은 자기가 찾아야 할 사람 그리고 섬겨야 할 사람으로 알았을 뿐이고 사랑이 아니라 섬김의 대상이었던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 섬김의 대상이 됐다라고 하는 게 바로 영채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봉건적 가치관이지. 이런 걸 뽑아낼 수 있어야 돼. 배경 스토리를 알아야 뽑아낼 수 있겠지, 그치? 영채의 아버지의 가르침 덕에 영채는 진짜 조선 스타일의 여성이 되어 있어. 남자란 아버지의 말을 들어야 돼. 그치? 삼종지도라고 들어봤죠? 결혼 전에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결혼 후에는 자신의 남군집의 말을 들어야 되며 아들을 낳은 뒤에는 아들을 낳아야 돼 반드시. 아들을 낳은 뒤에는 아들의 말을 따르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내가 찾아서 결혼해가지고 섬겨야 되는 대상인 줄 알았단 말이야. 근데 이건 동거적 가치관이잖아, 그치? 그럼 봐봐. 사랑이라고 하는 건 그러면 어떤 단어로 대체될 수 있을까? 사랑이라고 하는 건 자유, 연애라고 하는 무슨 가치관? 근대적 가치관이 되는 거잖아. 아니 니들 생각해봐. 아버지가 혜인아 너 1년 뒤에 이 사람이랑 결혼하는 거야? 라고 하면 알겠습니다 아버님 그럴래? 그런 일이 없잖아, 그죠? 그런 일이 벌어지지도 않을 거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야. 자,
사랑하는가 아니면 섬김의 대상이 되는가 이 두 개의 계획적 가치관이 차이가 보이고 있죠. 뭐예요? 갈등 요소잖아. 그럼 중요하지. 됐어? 따라가자. 7, 7세, 8세 이후로 일찍 형식을 사랑하는지 생각해본 적도 없어. 나는 그냥 형식이 나의 짝인 줄 알았어. 다만 형식을 찾고 싶다. 어서 만나면 자기의 소원을 이루겠다. 그 소원은 뭔데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거야. 아버지의 말씀은 뭔데? 너희들은 나중에 결혼해서 대한민국 조선을 위해서 힘써 일해야 되는 그런 미래 청년이 되거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 난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했고요. 만나면 기쁘겠다 했을 뿐이야. 그러므로 영채는 멀거니 여학생을 보다가 자 나왔네요. 여학생이 계속해서 이 형채에게 깨달음을 주는 조언을 해주는 중인데 이 영채는 우리는 누군지 아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 누굴까요? 병욱이겠죠. 예측할 수 있지? 얘가 병욱이야. 근본적인 질문, 그러니까 뭐랄까 팩폭을 날리기 시작하는 거지. 그 사람이 없어 죽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랑했나? 그거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생각은 해본 적도 없어요. 어려서 서로 떠났으니까 얼굴도 잘 기억하지 못하는데. 그러면 부친께서 너는 아무의 아내가 되어라 하신 말씀이 있으니까 지금껏 찾으신 겁니다. 그래요? 별로 사모하는 생각도 없었는데 말이죠. 그렇죠? 팩트로 계속 후려갈기고 있죠. 당신 사랑하는 것도 아니면서 아버지 말씀, 아버지의 유언을 지키려고 다닌 거네. 예, 그리고 어렸을 때 정들었던 것이 아직도 기억이 돼요. 그때 일을 생각하면 어째 그리운 생각이 나요. 그것이 그렇겠죠. 누구든지 아이적 생각은 안 지시는 것이니까. 그 이뿐만이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생각나시는 거 아닌가요? 가만히 생각해봅니다. 네, 여러 동물들도 생각이 나네요. 그러나 그의 생각이 제일 정다워요. 그랬더니 일전에 정작 얼굴을 대하니까 그 생각하던 바와 분명히 다르긴 하더군요. 어쩐지 이전에 정답던 것까지도 다 깨어지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는 어떻게 마음이 섭섭한지 울었습니다. 자기 스스로도 느끼고 있었던 거지. 이 형식도 슬슬 나한테 마음이 통하고 있는 중인 거고 나도 이 사람이 사랑해야 되는 의무적 대상이었단 말이야. 그지? 근데 내 머릿속에서 어린 시절 함께 살아왔던 그 형식의 얼굴은 없고 어른이 된 형식이 내 눈앞에 있는 거잖아. 되면 할 거 아니야 지금. 그렇지? 어색할 겁니다. 잘 알아듣는 듯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니 말하기 어려운 듯 말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그에게 대해서는 별로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요? 영채는 자기도 자기 생각을 모르겠는 모양으로 한참이 생각하더니 글쎄요. 만나니까 반갑긴 반가운데 어쩐지 기다리고 바라던 그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내 마음속에 그려오던 다른 사람과는 딴 사람 같아요. 저도 웬일인가 했어요. 또 그이도 그다지 저를 반가워하는 것 같지도 않고 알았습니다. 하고 여학생은 눈을 감습니다. 이 다음 얘기를 뭔가 이어가지고 싶어서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요거서부터 느끼셔야 되는 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현대소설 1번 작품이야. 그지? 지금 우리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읽고 있는데요. 지금 전개하시고 보면 인물의 심리 묘사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돼 있잖아. 얘들아 바로 앞에 있던 시기의 작품이 뭐라고? 홍길동전 레벨이야. 길동이는 참담한 마음을 안고 도수를 부리잖아. 그치? 아버지를 곁을 떠나고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하면서 슬퍼하면서 나가잖아. 근데 이렇게 디테일하게 묘사했냐고. 아니지. 내가 형식을 대하는 마음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한 묘사가 등장했다.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는 이 작품을 이런 의의를 주는 거야. 최초의 근대적 장편소설로 인물의 세밀한 묘사에 집중하고 있으며 구어체적인 묘사가 그치? 등장하고 있는 거니까. 옛날 소설이라고 하면 무릇 끝날 때 뭐뭐 하였노라 이렇게 끝나거든? 그런 게 있어 없어. 되게 자연스럽게 우리 읽고 있었잖아. 아무렇지도 않게. 그죠? 그래서 구어체적 특징 인물의 심리 묘사가 디테일하게 나타났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작품의 어떤 문학사적 의의 요소가 되는 겁니다. 알고 계시겠죠? 자, 계속 가볼게요. 아무튼 눈을 감았습니다. 자, 여학생이 말합니다. 그런데 왜 죽을 결심을 하셨어요? 그럼 이 장면이 무슨 장면이라는 거야? 아까 우리 스토리에서 봤던 자살을 결심하고 자상하러 가는 길에 우연히 만난 그 병욱과의 대화 장면인 거예요. 그렇지? 안 죽고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 하나를 바르고 짓고 살아오는 것인데 일조의 정절을 더럽히고. 자, 이런 식의 말들이야. 이걸 A라고 쓰자. A. 또 B. 정절을 더럽히다. 이것도 정절을 더럽힌 것도 고고적 가치관 맞지.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그 사람과 하룻밤을 같이 보냈으면 그 사람과 결혼해야 된다는 얘기잖아 지금 이게. 요즘 세상이 그런 세상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전부 다 정절이라고 하는 개념이나 섬겨야 된다는 개념 이런 단어들 때문에 이것이 동본적 가치관을 상징하는 구절이 된다는 거 그렇게 잡아주시면 되는 거야. 알겠지? 계속 가볼게요. 괴로운 빛이 얼굴에 나타나면서 다시 그 사람을 섬기지도 못하겠고 이제야 무엇을 바라고 사나요? 나의 인생의 중심은 뭐였어? 섬겨야 되는 거야. 어렸을 때는 아버지를 섬긴다니까 이제는 남편을 섬겨야 되는 거잖아. 그걸 뭐라고 한다니까? 삼종지도라고 했었지. 그리고 이 삼종지도라고 하는 게 또 전형적인 동본적 가치관입니다. 맞죠? 하고 절망하고 있죠. 근데 병욱이 말합니다. 나는 그게 죽을 이유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쩌라고요? 살죠! 왜 죽어요? 하면서 또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영채는 깜짝 놀랍니다. 여학생이 힘있는 목소리로 설득을 시작합니다. 첫째, 영채씨는 속아서 살아왔어요. 이영식이라는 사람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공연히 정절을 지켜온 거죠. 부친께서 일시 농담 삼아 하신 말씀 한마디 때문에 이게 진짜 이제 거짓인지 상관하지 말자고. 농담은 아니었을 거야. 영채씨는 7, 8년간의 헛된 절을 지킨 것이래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피차의 허락도 아니한 사람을 위해서 절을 지키는 것 그건 바로 헛된 일 아닌가요?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여기서 병욱이의 주장은 정절이라고 하는 것 지조와 절개할 때 그 절이라고 하는 건 무가치하다?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지조와 절개를 버려야 된다는 뜻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물의 의도를 잘 보세요. 절을 무가치하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가치 있는 것이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세상에게 지켜져야 하는 것이 바로 절이다.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다.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다. 그 말하고 있는 거잖아. 됐죠? 요게 바로 진짜 백이 신여성으로서의 가치관이지. 그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내 모든 것을 허락할 수 있겠다 라고 말하는 건 요즘 사랑이잖아. 그죠? 체크해 주시고요. 마치 죽은 사람, 세상에 없는 사람을 위해서 절을 지키는 것이나 다름이 있어요? 영채씨의 마음은 아름답습니다. 절은 굳지요. 그러나 그뿐입니다. 그 아름다운 마음과 그 굳은 절을 바칠 사람이 따로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영채씨가 그 일을 사랑하시거든 지금부터 그에게 뭔가만 바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다른 남자정을 또 찾아보세요. 세상에 남자는 많고 그지? 절반은 남자니까요. 그런데 그러나 지금토록 마음을 허여하던 것을 어떻게 합니까? 고성의 교훈도 있는데 고성의 교훈 고성이 뭘까요? 뒤에 있는 성자가 보이십니까? 성스럽다는 지금 뭐예요? 이거 동본적 가치관에서의 유교 이념에 뭐 공자님, 맹자님의 말씀들을 말하는 거잖아. 그치? 고성, 옛 성인들의 교훈을 말하는 겁니다. 오케이? 동본적 가치관 라인입니다. 하니까 아니요, 영채씨는 지금까지 뭐를 꾸고 있는 겁니다? 꿈을 꾸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단어야. 별표. 병욱이라고 하는 인물은 신사상을 가진 인물이야. 이거는 여자니까 그런 레벨이 아니고 사람으로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당신이 지금까지 생각하는 모든 가치관들은 전부 다 꿈이 가까운 것이다. 그 꿈의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들 찾아보자. 섬기다, 정절을 지켜야 한다, 삼종해야 된다, 고성의 실어 쓸게. 삼종을 해야 된다, 고성의 교훈을 지켜야 된다. 오케이? A부터 D까지 여기를 꿈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치? 찾을 수 있겠지? 그건 다 꿈 같은 거야. 허상이라고요. 지금은 무가치한 것이라는 거지. 헛개비를 보고 지내셨죠. 오케이. 다른 말로 헛개비, 허상, 무가치한. 얼굴도 잘 모르고 마음도 모르는 사람한테 어떻게 마음을 허합니까? 그것은 다만 그릇된 낡은 사상의 속박이죠. 몇 번 쓰냐? 그치? 그냥 그만 쓰자. 그릇된 낡은 사상도 뭔지 알겠지? 자, 아무튼 이건 뭐예요? 중요한 건 독립된 주체 생각을 가져야 된다. 오케이? 누군가를 섬기는 존재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섬길 사람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걸 말하고 싶은 거지. 자, 하면서 제가 사랑하지 않은 제 아비가 어디 있겠어요? 하니까 영채씨의 과거사는 꿈입니다. 이제부터는 참 생활이 열리죠. 오케이? 새로운 삶을 삽시다 라고 이제 설득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채는 이 말을 듣고 놀랐다. 열려라는 생각과 틀리는 것 같다. 그러네요. 이번에는 2로 한번 표시해보자. 이것까지 해야겠다. 열려. 그치? 열려라고 하는 건 지조와 절개를 지킨 여인들을 말하는 거잖아. 그죠?
그런데 그 말이 옳은 것처럼 여겨집니다.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과연 지금토록 일찍이 형식을 사랑한 적은 없었고 다만 헛개비로 제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마음속에서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의 이름을 형식이라고 짓고 그리고는 그 사람과 진짜 형식과 같은 사람으로 생각하고는 그 사람을 찾는 대신 이 형식을 찾다가 이 형식을 진짜 봐버린 거지. 됐죠? 나랑 대면했던 그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 아닌 줄을 깨닫고 실망하고 나서는 이제 영원히 형식을 보지는 못하겠구나 하고 실망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영체는 잘못 생각하였던 것을 깨닫는 생각과 또 아주 절망했던 중에 새로운 광명을 발견한 듯하다. 자, 또 중요한 단어겠지? 광명. 그럼 뭐예요? 이 광명이라는 단어의 뜻은 지금까지 자신의 가치관이 꿈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새로운 가치관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하죠. 그럼 새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뭔데? 신사상, 계몽사상이지. 근대사상이죠. 근대사상. 근대적 가치관. 됐나요? 그래서 영체는 말합니다. 참생활 열릴까요? 다시 살 수 있을까요? 하고 여학생을 봅니다. 그 여학생은 뭐라고 말했겠니? 그 다음에 참생활 열리지요. 이제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나가고 새로운 삶을 살려면 알아야 됩니다. 지식이 많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합시다? 공부합시다. 그래서 유학 떠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리고 그 유학을 떠나는 길에 누구를 만나는 거야? 형식이랑 선영이의 약혼식 이후를 만나게 되는 거야. 자, 우리 이 두 사람은 약혼한 다음에 얘들도 똑같이 학생들이거든. 이 세상을 위해서 공부를 좀 더 해야겠습니다. 우리는 일단 약혼식 해놓고 해외 나가서 해외 물 좀 먹은 다음에 공부 좀 한 다음에 다시 정식으로 들어와서 결혼한 뒤에 우리의 삶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약혼식 끝나고 나서 약간 뭐랄까 신혼여행 겸 유학을 떠나는 길이었던 거. 알겠지? 그래서 괜찮게 됐던 거야. 자, 여기서 끝내면 안 돼. 끝내지 마시고 자, 여러분들 보조자료 펼쳐주세요. 자, 보조자료에서 아까 선생님이 보자고 했던 페이지 뒤를 보면 37이라고 되어 있는 페이지가 하나 보일 거야. 37페이지라고 되어 있지? 자, 거기에 하나, 둘, 세 번째에 보면 무정의 문체가 지닌 발전적 면모라는 말 보이나? 요것도 한 번만 별표 좀 쳐놓으시고요. 이거는 무슨 요소가 될 수 있습니까? 서술상 특징 요소가 될 수 있어서 한번 체크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찾으셨나요? 페이지 37이라고 표현된 부분이야. 37. 다 됐지? 자, 별표 한 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 작품은 한글 문체를 처음으로 완성시켰다는 점에서 문학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면모 봅시다. 첫 번째, 산문적 묘사체를 확립했고 구어를 활용했다. 선생님이 아까 말씀드렸죠? 구어체적 특징이 등장한다고 했었지? 우리가 읽으면서 되게 자연스러움을 느끼지 않았느냐? 더 이상 나는 지금 글 쓰는 중이야 라는 느낌으로 뭐뭐 했노라 쓰지 않습니다. 됐죠? 두 번째, 처음에는 진행형 시제만 사용하다가 나중에는 진행과 완료 시제를 엄밀하게 구분하는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즉, 쓰면서 작가도 발전한 거야. 그죠? 근대적 문체로 바뀌어가는 중이죠. 세 번째, 현장성을 드러내고 싶을 때 의도적으로 현장 서술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적인 글 특징이 있잖아. 그치? 형준이는 강단에 올라가서 수업을 하기 시작했다. 과거형이잖아. 여러분 이거 보이시나요? 형준은 흥분한다. 막 이렇게 말해서 현장을 보여주고요. 됐지? 이렇게 의도적으로 구분해가는 시제 표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야. 그러면 거꾸로 뒤집어 보면 전통적인 작품들 그리고 우리 앞시기의 전통 고전 소설들도 어땠다는 거지? 일관되게 문어체였고 일관되게 과거 시제였단 말이야. 이해되셨나요? 구분해 주시고 네 번째구나. 인칭대명사인 그를 사용하기 시작하여 서술 시점에서 역시 근도적 진보를 이뤘어. 자, 여러분들 고전 소설이 어려운 이유가 뭐라고? 주인공이 상대방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 다른 이름으로 표현되죠. 아버지 앞에 있는 주인공이면 아들은, 그죠? 임금 앞에 있는 주인공이면 소신은, 아내 앞에 있는 주인공이면 낭군님이 되고 계속 이름이 바뀌어. 그래서 어렵다고 했었잖아. 근데 현대 소설은 어때? 그로 처리하면 되잖아. 그로 처리하면 되죠. 그죠? 그는 절망하며 말했다. 됐죠? 자, 3인칭이라고 하는 정확한 쓰임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 무조건적인 전지적 작가 시점과 무조건적인 인물의 심리서술이 아니라 서술 시점을 구분하기 시작했다는 거야. 이런 장면들이 중요하다는 거. 되셨죠? 하나 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갑니다. 자, 그 뒤를 넘어가 보시면 무정 1번, 2번 이런 식으로 산문이 돼 있을 거예요. 자, 이거 여러분들 꼭 다 읽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그렇다고 화장실에서 똥 싸면서 읽을 만한 레벨은 아니지만 틈틈이 한번 복습 작업할 때 읽어주시고요. 선생님은 그 중에서
좀 읽어야 되는 부분들 몇 가지만 체크해 드릴게요. 자, 우리가 본 장면이 뭐였다고요? 자유연의 사상 속에서 뭐랄까, 자유연애라는 표현 좀 웃기구나. 봉건적 가치관에서 근대적 가치관으로 인물의 어떤 의식이 변화하는 그런 과정. 우리 주인공 중에 한 명 영체의 의식 변화 과정을 보는 장면이었잖아, 그렇지? 자, 그렇다면 이 작품의 결론 부분을 좀 보자라는 거죠. 결론 부분에선 이 계몽 사상이 어떻게 드러나나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168페이지라고 표현된 부분에 끝에서 한 세 번째 단락 부분을 보시면 그네의 얼굴 이런 말을 보일 거야. 사장님? 자, 같이 읽어줍시다. 그네부터 볼게요. 그네라고 하는 건 그들을 말하는 겁니다. 즉 여기서도 3인칭 시점의 서술이 등장하고 있죠. 그대들의 얼굴을 보건대 무슨 지혜가 있을 것 같지 않다. 모두 다 미련해 보이고 무감각해 보인다. 그네는 몇 푼아치 안 되는 농사 지식을 가지고 그저 땅을 파고 이래에서 몇 해 동안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면 모두 모아놨다가 또 물 한 번 나면 다 씻겨보내고 그래서 더욱 그네들은 부해짐 없이 가난해져만 가고 미련해져만 가고 아이노가 돼버린대요. 참고로 아이노라고 하는 건 원시 부족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 부분을 한 번에 뭉텅이로 설명해 볼게요. 지금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열차를 타고 가다가 수재민을 만나는 장면이야. 그런데 그 수재민을 바라보는 이들의 시선이 좀 중요해. 지금 농민들이, 그네들은 이제 조선 농민들이야. 조선의 농민들이 어떻다고 생각했어? 그 나오는 단어 그대로 한번 써보고 볼게. 미련하다. 그치? 그리고 아이누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완전히 극단적인 저 아래로 깔보는 그런 느낌인 거야. 그치? 이 장면이 바로 뭐냐면 이 작품의 뭐라고 할까? 단점이라고 표현해야 될까? 약점인 부분이야. 바로 엘리트주의야. 그들이 말하는 이 작품에서 이야기되는 무지한 백성들을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건 얘들은 바보거든? 바보니까 우리가 멱살 캐리를 좀 해줘야겠어 라고 생각하는 거. 이게 바로 이 작품의 한계야. 한계지점. 그치? 조선 농민들을 자각시키고 그들의 어떤 삶을 그 안에서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니들은 바보잖아. 냅두면 맨날 땅만 파다가 죽어버릴 거잖아. 안 돼. 내가 도와줄게. 라고 말하는 거. 됐지? 엘리트주의가 이 작품의 한계적 특징이라는 거 알아둡시다. 됐죠? 그리고 이게 바로 실은 계몽주의가 되는 거죠. 계몽주의라는 거 하는 것은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의 가치관에 사로잡혀서 제대로 된 삶을 영위하지 못하는 수많은 백성들을 위하는 그런 정책이야. 그리고 그런 의식이지. 도움이 되는 건 맞자. 그치? 근데 한계도 있다고요. 너무 엘리트주의라는 거지. 그치? 계속 읽어볼게.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지. 저들에게 힘을 주어야겠다. 지식을 주어야겠다. 그래서 생활의 근거를 안전하게 해줘야겠다. 하면서 꽉! 약간 미친 것 같지 않냐? 꽉! 하면서 형식은 여관에 들어와서 혼자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한 거예요? 깨닫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형식이도 원래는 뭐 한 사람이라니까 우유부단의 절정체였어. 근데 자신이 뭘 해야겠다는 걸 느껴버린 거야. 오케이? 수재위원 활동 아까 우리 그 연기란다. 연주회를 한다고 했었지. 연주회를 끝나고 나서 막 스스로 느낀 겁니다. 계속 봅니다. 자, 형식이가 막 꽉꽉 하면서 들어오니까 세천연 누구 말하는 거죠? 여기 영채랑 선영이랑 경욱이죠. 세천연은 쳐다보는 거죠. 다음 페이지 보세요. 조선 사람에게 무엇보다 먼저 과학을 주어야겠어요. 지식을 주어야겠어요. 하면서 막 방안을 이렇게 막 오락가락합니다. 흥분 상태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장면 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욱이 말합니다. 불쌍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같이 활동하는 동안에 벌써 그들은 뭐 했어요? 친해졌습니다. 자, 밑에 이런 말 써져 있지 않니? 민족을 위해 활동하는 동안 인물 간의 갈등을 화합으로 변화했다. 됐지? 뭐요? 그들은 실은 연애 문제로 인해 갈등 관계였어요. 오케이? 그런데 그 갈등 관계는 이 대민족적 문제 앞에서는 다 의미가 없어진 거야. 하나가 되는 거야. 자, 그렇지요. 불쌍하지요. 그러면 그 원인은 어디 있을까요? 분명히 없으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저들이 아니라 우리들입니다. 저들이고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구제할 수 있을까요? 힘을 줘야죠. 문명을 줘야죠. 가르쳐야지요. 인도해야지요. 뭘로요? 교육으로, 시행으로. 됐죠? 교육이라는 것의 가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느끼고 있는 거야. 그리고 쭉 내려올게. 끝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줄. 옳습니다부터 볼게요. 옳습니다. 교육으로, 실행으로 저들을 가르쳐야죠. 인도를 해야죠. 그러면 그건 누가 하는데요? 형식은 입을 꼭 다물었고 세천연은 몸에 소름이 끼친다.
이 소름은 뭘 말하는 거야? 깨달음의 순간에 말하는 거겠지. 오, 그거 우리가 해야 되는 거구나. 형식을 한 번 더 얘기해볼게. 그것을 누가 해야 돼요? 세천으로 거꾸로 봅니다. 세천은 아직도 경험해보지 못한 말할 수 없는 어떤 정신의 감동을 깨달았습니다. 고무된 어떤 치열업된 그런 마음이죠, 그죠? 그것을 누가 한다니까요? 우리가요. 세 사람에서 동시에, 그렇지?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네 사람, 저 이제 다시 네 사람인지 알겠죠? 네 사람의 눈앞에는 불길이 번쩍한 듯한 느낌이 있었고 큰 지진이 있어서 땅이 떨리는 듯했습니다. 옳습니다. 우리가 해야지요. 우리가 공부하러 가는 뜻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차를 타고 가는 돈이면 공부할 학비 누가 주는 건가요? 조선이 주는 겁니다. 왜? 가서 힘을 얻어오라고, 지식을 얻어오라고, 문명을 얻어오라고. 그래서 새로운 문명의 튼튼한 생활의 기초를 세워달라고. 이런 거 아닙니까? 자 하면서 블라블라 넘어가고 형식은 새로 결심하는 듯 한번 몸과 고개를 흔들었고 새 처녀도 그와 같이 몸을 흔들었습니다. 이때 네 사람 가슴 속에는 똑같은 나 할 일이 번개같이 지나갑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은 뭐죠? 교육받아서 이 교육받은 것들을 그들에게 전해주고 세상을 이끌어주는 것이지. 너와 나는 차별 없이 온통 한 몸, 한 마음이 되었다. 일체감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쵸? 작품의 결말이 이런 거라는 겁니다. 됐죠? 자, 뒤에는 안 읽을게요, 굳이. 그러면서 이제 토론이 얘기가 이어지는데 이 정도 보시면 이제 작품의 결말 부분이 어떻게 흘러갈지 뻔히 보이실 거예요. 됐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이광수의 무정이라는 작품 다 읽어봤습니다. 자, 뒤쪽에도 나머지도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이런 장면들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좀 깨달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뒤에 있는 문제들 중에서 조금 신경 써야 될 것이 있는지 한번 체크 한 번만 하고 숨 좀 돌리러 가볼까요? 자, 뒤에 있는 문제 중에서 일단은 1번 너무 당연하게 너무 중요한 문제죠. 그죠? 서술상 특징 문제야.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또 등장을 한다면 이 얘기가 중요할 수밖에 없어. 그지? 이 근대적 문체를 확립했다는 차원에서 의의 자체가 굉장히 높은 작품이다 보니까 특징을 물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 1번 서술자를 교체한 적은 없죠. 그죠? 맞죠? 서술자는 일관되게 한 명이었습니다. 두 번째, 서술자가 자신의 과거 사건을 회상한다. 뭔 소리야? 자신의 과거 사건을 회상했다면 이 작품이 1인칭 시점일 때 할 수 있는 얘기지. 그지? 3번, 전지적 서술자가 오케이 좋아요. 전지적 서술자가 있고 인물의 판단과 심리를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됐냐? 근데 다만 이제 그것이 근대적인 느낌으로 바뀌고 있었죠. 표현상 특징도 그랬고요. 그죠? 3번이 정답. 4번, 신빙성이 부족한 인물을 서술자로 내놓는다. 선생님은 4번에 집중하고 싶어. 이거 굉장히 가치 있는 선택지예요. 얘들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신빙성이 부족한 서술자야. 이게 뭔 소리야? 신빙성이라고 하는 건 믿을 만함을 말하는 거지. 그러면 서술자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면 우리가 소설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게 맞아? 뭐가 이상하지 않아? 그럼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보통 이거는 1인칭 시점일 때 그 1인칭의 서술자가 I이거나 편협한 사고관을 가지고 있는 인물일 때 그럴 때를 얘기하는 거야. 느낌 왔어? 자, 얘들아, 이거 모르는 사람 없을 테니까 사랑 손님과 어머니 이야기 다 알지? 너무 유명한 작품이지? 오키 나오죠? 엄마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이거 나오는 그 장면이잖아. 그러면 엄마는 얼굴이 왜 빨개졌을까? 하면서 오키가 뭐라고 해? 아마 감기 들었나 봐요. 약 가져드려야지. 이렇게 말합니다. 참고로 엄마가 얼굴이 빨개졌던 이유는 사랑 손님이 편지를 줬기 때문이에요. 사랑 손님이 준 편지를 보고 얼굴이 빨개졌다? 근데 그러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썸 타네? 라고 생각하잖아. 근데 그 장면에서 오키는 썸 탄다는 개념이 없고 사랑이라는 개념이 없지. 그러니까 엄마가 아프다고 생각합니다. 되셨나요? 그런 장면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한다? 신빙성이 부족한 서술자가 등장한다고 불러. 되셨나? 그리고 그러면 신빙성이 부족한 서술자가 등장하는 건 나쁜 일인가? 아닙니다. 좋은 일일 수도 있고요. 의도적인 장치이기도 합니다. 신빙성이 부족한 서술자가 나오면 어떤 장점이 만들어지느냐? 독자가 작품의 내용을 뭐 해야 돼요? 재구성해야 해요. 요게 작품의 재미야, 묘미야. 오키 말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 이게 이런 장면이겠구나. 어머니의 미묘한 표정 변화를 보면서 엄마가 왜 우는지 난 모르겠어요 라고 말했으면 엄마가 울고 있구나. 왜 울까? 그때 편지 안에는 무슨 말이 담겨 있었을까? 계란은 왜 가져왔을까? 뭐 이런 거 있잖아. 생각하게 만드는 묘미가 있다는 거지. 되셨죠? 그래서 이거 중요한 말이야. 신빙성이 부족한 서술자가 등장한다는 것은 이런 경우를 말하고 이런 특징들이 나타난다. 됐죠? 기억 잘해놔라. 또 중요한 거 하나 정리했어. 그래서
독자의 비판적 이해를 유도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근데 이 문제의 오답이지만 선생님이 봤을 때 이 정도 선택지라면 얼마든지 다른 작품이 등장해서 너희들을 정답의 세계로 끌고 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체크해 놓자. 마지막 5번. 이야기 밖의 서술자가 인물과 사건의 거리를 두고 있대요. 이건 뭘 말하는 거죠? 1인칭? 아니 미쳤나봐. 이야기 밖에가 전지 아예 3인칭 관찰자 시점 이게 하는 거겠죠? 참고로 여기서 요 말도 좀 하나 더 체크를 했으면 좋겠는 게 얘들아 거리라는 단어가 나왔잖아. 거리. 이 거리감이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는 가깝다라는 단어와 멀다라는 개념이 존재해. 맞냐? 맞냐? 얘들아 거리가 가깝다라고 하는 건 대상에 대해서 뭘 느끼는 상태를 말하는 거야? 친밀감을 느끼거나 긍정하고 있는 것을 가깝다고 말하는 겁니다. 됐죠? 맞니? 반대로 거리감을 느끼고 있다 혹은 거리를 멀게 한다라고 하는 표현들은 대상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풍자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그치?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겠구나 판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역시 중요한 말입니다. 지금 솔직히 문제보다 더 중요하다고 봐 선생님 개인적으로. 요거랑 요거 중요도 놓습니다. 잘 챙겨 놓으시고 나중에 다른 문제 풀 때 꼭 써먹었으면 좋겠어요. 됐죠? 자, 그래서 어쨌든 문제의 답은 이게 몇 번이었냐? 아까 3번이었지, 그치? 3번 잡으시면 되겠고요. 자, 뒤쪽에 이 3번 문제에서 형식이 사람 이름 있는 것만 생각하시면 뭐 어렵지 않게 풀 거니까 굳이 이제 나머지 두 문제는 안 풀게요. 선생님이 작품 설명하면서 다 해드렸던 내용이라 굳이 건드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자, 그리고 문제의 의도 안에 보시면 인물과 사건과 배경, 아니 요즘 배경이 없어지긴 하지. 인물과 사건과 관련된 문제가 또 2번하고 3번에서 나와 있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품 속의 흐름이 어떤 건지만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됐죠? 자, 워낙 중요도가 높은 작품이라서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정리하면 좀 과한 작품입니다만 어쨌든 제한된 시간 안에 최대한 많이 얘기를 한번 해봤어요. 오케이? 자, 이 다음 작품은 김유정의 떡이라는 작품인데 되게 슬픈 얘기죠. 혹시 읽어봤죠 다들? 너무 눈물이 약간 선생님이 피나는데 나만 그런 거지? 나도 늙었나봐. 요즘에는 작품을 읽으면 나도 모르게 아는 얘긴데도 자꾸 눈물이 핑해. 자꾸 감정이입을 해서 슬프네요. 자, 좀 쉬었다 합시다. 잠깐 숨 좀 돌리고 갔다 와서 현대서 2번 작품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잠시 후에 봅시다.